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장 반대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반대신문에 대해서 교육적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신문은 진리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토론의 의미에서 이 진리 검증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 트루이고 폴스이고 이것을 꼭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 이것을 검증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 진리를 우리 공동체가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질문하고 또 응답하고 보통 이제 교육 토론의 경우에는 이 질의자와 응답자가 정해져 있죠. 순서에 따라서 그 질문과 응답의 상호작용으로 상대방 바로 앞선 입론의 논리적인 오류 또는 허점. 이제 오류는 이제 틀린 거고 허점은 이제 빈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경청 이 반대 신문이 없으면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이 어렵다, 쉽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니까 그 부작용이 훨씬 큰 거죠. 반대 신문을 없애게 되면은. 그래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질문을 할 때는 이 토론의 규칙에 맞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비난조를 한다거나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또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대 신문의 교육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방금 경청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상대 발언을 검증하는 장치가 없으면은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 신문도 학생들이 요구해서 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 교육 토론에 들어가게 된 장치고요. 법정에서 반대 신문하는 그런 말들대로 신문하는 검증하는 그런 질의응답 장치를 토론에 이제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반대 신문이 필요한 이유 중에. 그냥 찬반 찬반 이렇게 반찬 반찬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폐해가 큽니다. 그리고 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들을 때 우리 청중으로서 듣게 될 때 상대방이 질의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요 장면이 나와야 어느 누가 잘못된 말을 하는지 누구의 주장이 일리가 좀 없는지 그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뭐 방송 토론을 보거나 그럴 때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청중, 판정단을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설득 논리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질의응답 장치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역동성과 긴장감이 부여가 됩니다. 실제 토론대회 심사를 하거나 또 학생들 토론하는 걸 보면은 반대 신문이 빠지면은 정말 김이 너무 빠져요. 근데 실제로 입론은 어, 다 이제 준비해온 것을 그대로 읽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유창하게 발표를 쭉 하는데 사실은 이미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입론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을 때 마치 이제 스포츠 게임을 보는 것처럼 굉장한 역동성과 또 긴장감이 부여되면서 토론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죠. 보는 사람도 재밌고 또 하는 사람도 재밌게 되겠습니다. 정의는 상대 입론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입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검증적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가는 과정이고 단순 질문이 아니라 논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단순 질문은 몰라서 하는 퀘스천. 그래서 제가 상호 질의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표현보다도 반대 신문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또는 뭐 교차 조사, 뭐 조사라는 말도 뭐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자료 조사 이런 게 떠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문이란 말을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검증하는 질문, 따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요거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례인데, 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국가에서 이 가당 식품에 또는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담배세처럼.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가당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그 또 이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서 국민 건강에 쓰겠다라고 하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부과할 필요가 없다. 현재 상태로도 괜찮다. 이런 이제 입론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설탕세 시행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예, 찬성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 섭취는 이제 가당식품 섭취를 이제 제한한다고 하니까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반대 측에서는 비만이 사실은 설탕을 먹는다고 비만이 되는 게 아니라 고지방, 또 정제탄수화물, 또 운동 부족, 또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에서 아침밥 꼭 먹고 과식 피하고 활동량 늘리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측에서 입론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 측에서 여기 이제 반대 신문인데요. 이렇게 이 검증하는 질문을 하죠. 근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아침밥 꼭 먹자, 과식 피하고 활동을 늘리자 이런 건 있는데 예,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만 살짝 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반대 측에서 네, 덜 짜게 또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또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먹자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건강을 해치는 게 주 요인이 설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국민공통식생활 지침에도 덜 달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덜 달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강조를 안 한 거죠. 아마 전략적으로 일부러 좀 살짝 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찬성 측에서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덜 달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검증하는 질문을 하면서 찬성 측도 반대 측도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있는 청중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라는 보건복지부에 좀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근거를 대고 있지만 거기에 덜 달게도 있었네라고 청중들은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두 번째도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져왔죠.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의 당류 표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식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뭐 당류 해가지고 9g 또 뭐 15g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학교 내에서는 탄산음료 판매 제한하는 이런 정책도 또 홍보도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찬성 측에서 두 번째 이 반대 신문을 하죠. 간식이나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인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캠페인, 홍보, 뭐 표시 강화 이런 걸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설탕세라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지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지금까지의 기존의 방안으로는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증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 측에서는 현재 기존의 이런 정책만으로도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다. 현재 상태의 고수를 이제 주장하는데 찬성 측에서는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따지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물론 이제 설탕세라는 정책적인 주제인데 논제인데 또 자료를 찾으면은 금방 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딱 질문 예시로다가 두 개만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질문 시간이 반대 신문 시간이 3분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정도 질문만 이루어져도 사실은 상대방의 입론에 많은 부분을 내 잽을 날리는 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오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난다 그러고 또 반대측은 반대측대로 얘기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질의응답하면서 이 진짜 진리를 검증하는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신문 전략을 이 단계별로 한번 해봤는데요. 5단계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는 이제 상대 입론을 예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신문이 토론 시행 단계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나도 찬성이고 반대인지 입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측 입장을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말 그대로
예상 질문을 만드는 거죠.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 입론을 예측하고 예측도 뭐 내가 이미 반대측 입론을 다 쓰기 때문에 거기 다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내가 만든 입론과 상대방이 만든 입론이 딱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이제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은 내가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질문을 예상해서 만들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거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 입론의 거시 구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입론의 커다란 구조들, 그죠? 이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단위 논증은 요 안에 있는 작은 논증들, 주장 이유 근거로 된 요 논증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미시적인 거죠. 요것은 요거는 또 요 단위 논증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류나 허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상 질문을 만드는 거죠. 반대 질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또 방어를 하겠죠? 그런 응답들에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대처하면서, 음, 이게 이제 게임이나 스포츠에 비유하면은 이 기세를 유지하면서, 질문의 기세를 유지하면서 몰고 가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상대 입론을 예측하는 건데 상대가 논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주요 주장을 어떻게 펼칠 건지를 이제 예측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거시 구조를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거시 구조에는 우리 정책 토론 같은 경우에는 필수 쟁점이 있잖아요. 문제, 그죠? 그다음에 해결 방안, 이익 비용 이것이 다루어졌는가? 그죠? 예. 사실은 이 내용들을 안 다루고 문제만 다뤘다던가 그러면 어떤 방안을 해결할 겁니까? 해결 방안 A가 없습니다. 또는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허점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수 쟁점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입론자죠. 입론자의 발언 내에서의 일관성. 이 문제와 해결 방안 쟁점이 사실은 불일치가 난다거나, 그죠? 예. 또 이것과 이것이 또 상충한다거나, 그래서 내용 내외 여러 자료들을 가져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 내에 혹시 불일치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팀원 간에 찬성 측 1번 토론자도 있고 찬성 측 2번 토론자도 있지 않습니까? 2번 토론자. 예.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간의 불일치도 우리의 공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팀원 간에. 3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위 논증인데요. 단위 논증은 주장 이유 근거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유, 그다음에 근거들,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증언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요 요소들 간의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맞느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이유로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인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오류가 되겠죠. 근거도 마찬가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가져왔을 때도 우리가 문제 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장 이유 근거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 주장과 이유, 특별히 주장과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전제를 무너뜨리면은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뭐 남녀 성별에 대한 관점에서 이런 전제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 단위 논증 자체, 명시적으로 드러난 단위 논증 자체는 견고하지만 그것이 토하고 있는 그 전제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전제 자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도 전제까지는 아직 다루지는 않고 있어서 어 물론 이제 이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난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 되고요. 뭐 학생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도를 하질 않아도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교육의 필요성도 있고 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시 구조도 분석하고 미시 논증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했다면은 질문을 이제 꾸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술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축구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4-4-2 포메이션으로 할 건지 그죠? 예, 이런 포메이션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질문에는 크게 확인 질문과 검증 질문이 있습니다. 확인 질문은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법정 드라마 보는 거나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A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죠?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근거를 드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검증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 그 주장이 일치합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이 뒷받침이 됩니까? 라고 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요 두 질문을 엮어서 연쇄 질문으로 만들어야지 강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발적인 일회성 질문으로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퀴즈 게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아주 현명한 검사가 이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증거와 그런 것들로다가 질문을 통해서 이 몰아가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내듯이 이 연쇄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자는 이 응답자죠.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디펜스 모드로서 잘 상대방의 질문 공격을 피해 나가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시간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만약에 반대 신문 시간이 3분이라 그랬을 때 방자는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이 시간을 끌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답변을 장황하게 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계속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끌고 불필요한 얘기를 할 때는 딱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서 시간 주도권을 유지하고요.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이 역질문을 하거나 지금 이 제가 반대 신문자로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제가 뭐 그건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질문에 또 말리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은 제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해서 질문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의 순서도 작게는 확인 질문, 검증 질문도 들어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이 가장 강력한 질문인데 이것을 갖다가 뒤로 배치하게 되면은 시간 이 3분 동안에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하게 되고 정말 시간이 없어 못 할 경우에는 3번 질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우선순위도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질문의 형식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질문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yes, 예, 아니요, 이러면 대답하십시오. 라고만 몰아붙이는 거를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폐쇄형 질문, 딱 답이 닫힌 질문을 하고요. 개방형 질문은 지양합니다. 개방 질문 대표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반대 신문자고요. 여기가 이제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시간 주도권과 질문 주도권을 다 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방어하는 답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으니까 아까 내가 입론에서 이미 한 얘기 중에 못한 얘기들까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덧대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적행위가 되는 거죠. 이쪽 사람에게 유리한 이 얘기, 아까 시간분에 대해서 못한 얘기들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실제 토론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제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말 없으면은 뭐뭐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되는 질문이다. 철저하게 닫힌 질문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라 그러면은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합니다. 이 아까 못했던 아까 못했던 나의 얘기 중에 못했던 요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요 얘기를 또 질문하라 그랬더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지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뭐죠? 상대방의 입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 발언만 검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질문 구성 사례 중에 연쇄 질문인데요. 요게 딱 이렇게 3단계입니다. 요 확인 질문,
검증 질문, 인정 요구까지. 예를 들면 A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 근거는 타당합니까? 지금 질문은 굉장히 소력하고 간결하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검증 질문이 또 검증 질문 1, 검증 질문 2, 검증 질문 3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확인 질문, 검증 질문, 그다음에 인정 요구.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잘 들었습니까? 아니라 지금 분명히 내가 오류나 허점을 발견했다면은 지금 오류를 인정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제 상대방이 네, 그렇네요. 꼭 당이 어, 뭐 비만을 유발하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게 자기 입으로 만들면은 상대방이 세운 그 뭐죠? 가드가 허물어지면서 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유의할 점은 당연히 인신공격을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라 그랬다고 해서 상대방의 입론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상대방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평소 행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존중하고 예의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 자체는 날카롭게 하되 태도는 온화하게. 그죠? 네. 사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렵죠. 우리가 거꾸로 질문은 별로 날카롭지 않고 무디고 태도만 날카로운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인상 쓰고 목소리만 높이고 하는데 상대방이 또 잘 가져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하지만 또 날카롭게 내용은 또 질문하는 게 평소에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대화나 어떤 회의에서도 필요한데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길러질 수 있게 되겠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태도를 갖지만 내용 자체는 날카롭고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날카롭게 또 해줘야 됩니다. 자, 답변 전략인데요. 음, 함정 질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함정 질문. 그래서 이게 또 공격자와 이제 방어자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답변 전략은 방어자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자가 이 질문자가 함정을 파놓고 유도 신문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류를 인정해야 되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또 간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이게 법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황하게 해가지고 막 괜히 이렇게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회피하지 않으면서 솔직하고 간결하게 대응을 해야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기는 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자도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자는 질문에서 범위와 기준, 아까 상대방의 입론에 대해서만 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게 상대방의 입론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about 상대방의 입론,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 외의 내용, 상대방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얘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얘기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A, B, C 요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환경 문제에 대한 D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입론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됩니다. 자, 효과적인 운영을 하려면은 질문 구조, 지금 연쇄 질문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요거는 리허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대방하고 토론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편끼리라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그래서 요런 훈련들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듣기 또 질문하는 능력, 논증 능력, 또 태도에 대한 훈련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반대 신문은 공격이 포인트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그리고 요 말, 협력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력적 상호작용, 협력적인 상호작용 능력,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될게 가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면은 바로 이 반대 신문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탐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 토론의 본질, 우리 여러 가지 얘기했던 민주 시민성, 비판적 사고력, 또 이런 음,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기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대신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